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의 핵심 요원이 대한민국의 군사력에 관한 비밀 보고서를 유출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전략적 맹수의 시대가 나토 본부에 비상경보를 울리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 그 진실을 지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토 정보국 소속 군사전략 분석관 소피아 바이스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그 7일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따뜻한 봄 바람이 부는 아침, 브뤼셀 나토 본부 지하 3층에 위치한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월요일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바이스, 이번 주 분석 대상은 동북아야. 부서장 마커스 리드가 제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죠. 최근 위성 데이터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어. 중국과 일본, 미국의 군사 활동을 철저히 분석해. 특히 신형 무기 배치와 훈련 패턴에 주목하라고. 파일을 펼쳐보니 극비 스탬프가 찍힌 보고서와 위성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마커스, 한국은요? 여기 한국 관련 데이터가 없는데요. 마커스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국은 무시해도 돼. 상부의 지시야. 그의 목소리에 어떤 불편함이 묻어 있었어요. 집중해야 할 건 중국과 일본이야. 이해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했습니다. 동북아 안보를 분석하면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건 말이 안 됐어요.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국가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죠? 동료 분석관 에릭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국을 배제하라니. 에릭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상부 지시니까. 아마 한국은 이미 충분히 분석됐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거겠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공식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 관련 파일을 검색했지만 최신 정보는 거의 없었습니다. 3년 전 자료가 마지막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 정보를 지우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 같았죠.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 군사 데이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 UN, 심지어 러시아 정보국 데이터베이스까지 해킹할 뻔했죠. 이건 제 권한을 벗어난 행동이었고 발각되면 즉시 해고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화면을 들여다보던 중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브래드 핸더슨, 우리 부서의 부책임자였습니다. 브래드는 항상 저를 못마땅해 했죠. 바이스, 이 시간까지 뭐 하는 거지?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냥 내일 발표 준비하고 있었어요. 브래드가 눈을 좁히며 제 화면을 살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사 분석을 한다고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지시대로만 해. 특히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규정을 어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군. 그는 제 연구를 늘 의심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에서 국제안보학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너처럼 젊은 여성 분석관은 현장 경험이 부족해. 그래서 나처럼 아프간에서 복무한 사람들의 지시를 잘 따라야 하는 거야. 브래드가 떠난 후에도 그의 경고는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한국을 독자적으로 분석하기로요.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 은밀히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3시간의 검색 끝에 드디어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최근 나토 한국 연합훈련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한국의 병력 수와 장비 수량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중상위권 국가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비 규모도 세계 10위권이었고요. 하지만 실제 작전 기록과 대응 속도, 훈련 성과를 살펴보니 통계상의 수치와 실제 능력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어요. 이건 마치 고등학교 성적은 평범한데 대학에 가서 갑자기 최상위 성적을 내는 학생 같았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3분 사격 준비 태세 기록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나토 국가들도 평균 5분 이상 걸리는데 말이죠. 제 동료 마이크를 불러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아? K9이 정말 3분 만에 전투 태세로 전환 가능해. 마이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데이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한국이 자국 무기 성능을 과장했거나. 아니야, 이건 우리 훈련관이 직접 측정한 데이터야. 게다가 여러 차례 확인된 수치야. 더 놀라운 건 K2 전차의 기동력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T-90보다 우수한 기록이었어요. 마이클은 의심스러워했죠. 그건 그냥 레오파르트 아시아 버전이 아니야. 제 분석은 달랐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전차야. 엔진부터 방어 시스템까지 독자 기술이 적용됐어.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 M1 에이브럼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 마이클이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너 조심해, 소피아. 너무 깊게 파고들면 위험할 수 있어. 한국에 관심 갖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잖아. 그날 오후 마커스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바이스, 내가 한국 군사력에 관한 비공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북아 안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국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커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너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야, 소피아. 내가 너한테 한국은 무시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 상부에서 한국 관련 분석은 특별팀에서만 다루도록 지시가 내려왔거든.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무슨 정치적 문제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자세히는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 경력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거야. 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한국의 무기 체계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밝히는 가운데 저는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거기 있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점이었죠. 셋째 날, 브래드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바이스, 내 말 듣지 않았군. 자네 계속 한국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 받았어. 네, 그런데요. 제 분석 결과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정보 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브래드는 비웃었어요. 자네 시간 낭비하고 있네. 우리 관심사는 중국과 러시아야. 여자의 직감 같은 건 여기서 필요 없어. 그의 성차별적 발언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제 직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한국의 작전 능력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동북아 안보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게 될 겁니다. 브래드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게 마지막 경고야. 한국 분석은 중단해. 아니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어. 그가 떠난 후 동료 에릭이 다가왔습니다. 소피아, 너 괜찮아? 브래드가 널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하지만 이상해, 에릭. 왜 모두가 한국에 대한 분석을 그렇게 꺼리는 걸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에릭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몇 달 전 나토와 한국 사이에 뭔가 비밀 협상이 있었다고 해. 아무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최고 기밀 수준이었대. 그날 밤 한국의 디지털 지휘소 영상을 익명의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지만 자료의 진위는 확실해 보였어요. 위성, 드론, AI가 완벽하게 통합된 작전 체계가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토의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특히 현장 권한 분산 시스템은 미국보다도 빠른 작전 결정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미국식 중앙 통제나 러시아식 엄격한 명령 체계와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접근법이었죠. 다음 날 아침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제 발견을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커스와 브래드를 포함한 고위 장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바이스 분석관, 내가 발견한 한국 관련 자료를 보여주오. 떨리는 손으로 제가 입수한 영상을 틀었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어요. 한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는 기술이다.
제 옆에 앉은 에릭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러시아와 미국 방식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지휘 철학이군. 마커스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지? 익명의 출처입니다. 하지만 진이는 확인했어요. 브래드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보안 위반이야. 바이스는 권한 없이 기밀 자료에 접근했어. 마커스는 손을 들어 브래드를 진정시켰어요.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동북아 전략을 완전히 재평가해야 해. 회의가 끝난 후 에릭이 내게 속삭였습니다. 소피아, 넌 대단해. 하지만 브래드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조심해. 그의 예상대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커스에게 불려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브래드도 거기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승리에 찬 것 같았습니다. 바이스, 넌 보안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어.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무단으로 접근하고 상부 지시를 어겼지. 마커스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그 자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브래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야. 규정은 모두에게 적용돼. 게다가 내 출처가 적대국의 정보 공작일 수도 있어. 마커스는 한숨을 쉬었어요. 소피아, 넌 2주간 정직이야. 보안 심사를 다시 받게 될 거고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을지는 심사 결과에 달렸어.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가 아주 위험한 비밀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정직 처분을 받은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제 노트북으로 계속 연구를 진행했죠. 이제 FA50, K9, K2 등 한국산 첨단 무기들의 실전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중동과 동유럽에서의 한국 무기 활약상은 놀라웠어요.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한국 무기의 성능이 미국과 러시아 무기를 능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 노하우까지 전수하며 전략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심지어 나토 내부에서조차 한국형 무기 운용 교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식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직 5일째 되는 날, 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에릭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돼 보였어요. 소피아, 중요한 정보가 있어. 나 혼자 왔고 아무도 모르게 했어. 에릭은 USB 드라이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UDT 707 특전사와 같은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이야. 공식 채널로는 절대 볼 수 없는 자료야. 어떻게 이걸 구한 거야? 에릭은 고개를 저었어요. 묻지 마. 그냥 난 내가 옳다고 생각해. 한국에 관한 뭔가가 숨겨져 있어. 그리고 브래드가 그 중심에 있는 것 같아. 에릭이 떠난 후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영상을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어요. 야간 침투, 해상 작전, 산악 전투, 미 해군 특수부대 SEAL도 놀랄만한 완성도였습니다. USB 속엔 한국 특수부대의 훈련 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훈련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상에는 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군대에서 사격 점수 만점 받았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누구보다 든든하죠. 그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건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바로 그런 부모들의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말리아, 아프간 등지에서의 실제 작전 투입 기록도 확인됐어요. 영상을 보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야, 실전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대원들이 서로 말 없이도 완벽한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이나 영국 특수부대와는 전혀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제 아파트 전기가 나갔어요. 컴퓨터 화면이 꺼지고 어둠 속에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바깥을 살펴보니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보였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저는 비상 탈출로를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뒤엎어져 있었고 제 노트북은 사라졌어요. 누군가 제 연구를 멈추려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이제는 제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으니까요. 친구 집에 머물면서 백업해둔 자료로 연구를 계속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국의 핵 능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순도 연료, 원자로 24기, 재처리 능력.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원한다면 7일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대신 정밀탄두와 초음속 미사일 등 핵을 대체할 수 있는 고차원 전략을 개발하고 있었죠. 제 보고서에 썼습니다. 그들은 핵을 가질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았다. 정직 처분 마지막 날 마커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야, 지금 당장 사무실로 와. 중요한 일이야. 나토 본부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회의실은 최고위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저를 자리에 안내했어요. 바이스 분석관, 지난 며칠간 자네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고 있네. 자네 아파트 침입 사건 우리가 조사 중이야. 브래드는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나토 부사령관 윌리엄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바이스, 자네의 한국 분석이 매우 중요한 정보로 판명됐네. 우리는 자네의 보고서를 검토했고 자네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확인했어. 그럼 왜 처음부터 한국을 분석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요? 윌리엄스 장군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야. 한국의 실제 군사력이 공개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어. 게다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한국과의 방위산업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했지. 그때 마커스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브래드 핸더슨이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그는 한국 관련 정보를 러시아에 넘겨왔어.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습니다. 나토의 핵심부에 적이 숨어 있었던 거죠. 모두의 시선이 브래드에게 향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네를 방해한 이유야. 자네가 진실에 다가갈수록 그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이 커졌으니까.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추적한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요. 윌리엄스 장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바이스, 우린 자네가 계속 이 일을 맡아주길 바라네. 한국과의 협력은 나토의 미래에 중요해.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지금 한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어.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임무와 완전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한국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인 국민 전체가 잠재적 전투요원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 남성 70% 이상이 총기 사격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는 놀라웠어요. 심지어 대학생들조차 군 시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문화였죠. 이건 미국이나 유럽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구조였습니다. 한 달 후 현지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거의 모든 남성이 자신의 군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한 한국인 안보 전문가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체성이에요. 군복무가 아니라 집단 생존 방식이죠. 70년간 전쟁 위협 속에 살아온 민족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은 웃으며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군인 찾는 건 컵라면 찾는 것보다 쉬워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총기 숙련도가 일상화된 보통의 국민들이 모여 거대한 잠재 전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태극기 앞에서 손자에게 말하더군요. 우리가 겪은 전쟁은 잊어도 대비는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에 저는 깊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기억의 힘으로 전쟁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느꼈던 모순의 원인이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박 장군이라는 분이었죠. 바이스 씨, 당신의 분석은 매우 정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감추고 있는 이유를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인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강해 보이면 중국이 위협을 느끼고 너무 약해 보이면 북한이 도발합니다. 우리의 생존 전략은 은밀한 강함이었죠. 당신은 왜 저를 만나주시는 건가요? 제 연구가 그 전략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데요. 박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나토와의 협력이 그 첫 단계죠. 그리고 당신 같은 분석가가 그 다리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서울에서의 대화는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브뤼셀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은 명확했죠.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고서에 대한민국은 전략적 맹수라는 표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이 나라는 아직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만약 움직인다면 세계는 충격받을 것이다.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 국가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장군과 함께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바이스, 자네 보고서가 백악관까지 올라갔다네. 윌리엄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읽었다고 해. 미국 관계자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 체계를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자네의 분석이 그 기초가 될 거예요. 그들은 제게 특별 태스크포스의 일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나토와 미국, 한국을 잇는 새로운 안보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팀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을 나서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한국 정보기관 요원이었습니다. 바이스 씨, 당신의 분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처럼 진실을 보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안보 전략팀과 함께 일할 기회를 제안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요? 하지만 저는 나토 소속입니다. 물론 나토와의 협업 형태로 진행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서울에 기반을 두고 일하길 원해요. 당신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서양인 중 한 명입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조국을 떠난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족, 친구,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는 것이 제 사명이라면 이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사무실에서 짐을 싸고 있을 때 에릭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한국으로 가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새로운 도전이야. 아직도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에릭은 우울한 표정이었습니다. 여기는 널 그리워할 거야, 소피야. 넌 우리 부서 최고의 분석가였어. 브래드는 어떻게 됐어? 궁금했어요. 재판 대기 중이야. 러시아에 정보를 넘긴 혐의로 오랫동안 감옥에 있게 될 거야. 에릭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했어?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느꼈던 거야.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난 항상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보려고 노력해왔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 말이야. 한국은 그런 진실의 집합체 같았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너무나 달랐거든.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어. 계속 말했습니다. 브래드 같은 사람들이 내 능력을 의심할 때마다 난 더 증명하고 싶었어. 여성 분석가라는 이유로 과소평가받는 것에 지쳤거든. 한국 분석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지. 에릭이 미소 지었어요. 넌 정말 그걸 증명했어. 이제 모두가 너를 존경해. 마지막 날 마커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바이스, 자네가 떠난다니 유감이네. 하지만 자네의 결정을 존중해. 감사합니다, 마커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요? 마커스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분적으로는. 하지만 전체 그림을 보진 못했어. 그건 자네가 해낸 일이지. 그럼 왜 저를 막으려 하셨나요? 위험했어, 소피아. 브래드 같은 스파이가 있었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정보를 원했어. 자네의 안전이 걱정됐지.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자네의 발견이 가져올 변화가 두려웠어. 동북아 안보 구조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으니까. 마커스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네는 역사를 바꿨어, 소피아. 한국과 나토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야. 자네의 7일간의 분석이 세계 안보 지형을 재편한 거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나토 본부를 떠나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7일간의 분석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죠. 서울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브뤼셀을 바라봤어요. 이곳에서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프레드의 무시, 위험한 조사, 아파트 침입, 그리고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순간까지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고 새 문서를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전략적 맹수의 시대. 이건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문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도착 첫날, 박 장군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바이스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이 제 가슴에 울렸어요. 동북아의 작은 나라 세 개가 과소평가했던 국가가 이제 전략적 맹수로서 그 진가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일하며 세계가 미처 보지 못한 전략적 맹수의 진짜 모습을 매일 목격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브뤼셀에서의 안락한 생활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진실을 찾는 여정은 때로 희생을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언젠가 세계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표면 아래에 감춰진 강함, 전략적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생존과 번영을 향한 끈질긴 의지를 가진 국가의 진짜 모습을요. 7일간의 분석은 끝났지만 진정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소피아 바이스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알지 못했던 전략 국가 대한민국의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여정을 계속하면서요. 어쩌면 이것이 제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프레드 같은 사람들의 편견에 맞서 싸우며 진실을 향한 제 직감을 믿고 결국 세계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요. 한국이라는 전략적 맹수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제 소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길 무언가가 있었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